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12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말만 해도 이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예보를 저희가 어제도 해드렸는데요. 네. 겨울이 되면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이 더욱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군요. 겨울만 되면 더 심해지는 갱년기 증상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황사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벽에는 비가 오던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오늘도 잔뜩 찌푸린 하늘이죠.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새벽 시간대보다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걸에서 강하게 발달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번거롭더라도 출근길 우산과 함께 휴대용 마스크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비는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약 한두 시간 뒤 서울 등 수도권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오후엔 대부분 그칠 텐데요. 앞으로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 충청 이남지방과 제주엔 5에서 20mm,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는 5m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해안과 강원 산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지표가 습해져 있고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인 곳입니다. 그중 경기도 여주, 전남 여수가 150m, 경남 함안이 180m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비와 섞여 내리면서 예상보다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상층에 남아있는 황사가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외 지역에서도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황사의 이동 속도와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10도 등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대구 14도, 창원 18도로 평년 기온은 웃돌겠지만 오후 들어 북서쪽 찬 공기가 들어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기 시작해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토요일엔 무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위 대비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장미화 씨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인사만 하시깁니까? 그럼 뭐 할까요? 노래라도 한 자락 할까요? 네. 네, 뭐라도 요즘 근황을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예. 자, 이제 진짜 겨울입니다. 네. 방금 전에 날씨를 보셨죠? 토요일에는 무려 영하 10도까지 영하 10도래요. 내려간다고 하니까 다들 그 날씨 보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정말 탄식을 자아냈는데 추운 건 정말 싫은데 벌써부터 네. 이러면 이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참 걱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런 경우 많죠. 사실 얼마 전에도 왜 굉장히 추울 때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네. 추워지니까 더 네. 춥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추운 날 제 친구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야, 넌 청춘이다. 보니까 또 반팔 입었어. 자켓 안에. 네. 야, 너는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반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야, 넌 청춘이다. 했더니 야, 청춘이 아니라 갱년기라 그렇다.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빵 터졌거든. 그러니까 내 속을 누가 아니? 이러면서 네. 제가 갱년기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
겨울철 심해지는 갱년기, 자칫하면 사망 위험까지. 그러니까 갱년기 자체도 문제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해결책 뭐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김윤희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참 여성분들에게 이런 질문은 실례일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그 친구분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장미아 씨는 괜찮으신 건가요? 저는 아직 살만해요. 다행입니다. 예. 그 여자가 갱년기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모임을 가면 갱년기가 오면요. 가운데 못 앉아요. 항상 문 앞에 앉아요. 왜냐하면 더워지면 나갔다가 또 추워지면 들어왔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 중앙에 못 앉고 항상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문간에 앉습니다. 그게 그 구별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불도 반만 덮고 주무신대요. 이렇게 덮고 자면은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몸이 막 더워지면 이불을 안 덮기엔 좀 썰렁하고 맞아요. 덮기엔 덮고 이러니까 덮긴 덮었는데 반쪽만 덮고 한쪽은 이제 열을 좀 식히는 이런 방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또 심한 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 안면 홍조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겨울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갱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안면 홍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안팎의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혈관들의 수축 능력을 잃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또 난방을 하는 것도 있고 겨울철 자체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피부가 좀 더 예민해지고 홍조가 심해질 수 있어요. 저 정도로?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밖에 다니기 쉽지 않죠. 얼핏 보면 마치 화상 입은 듯할 정도로 굉장히 붉은데요. 진짜로. 근데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면 외출하기도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갱년기 증상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꼭 피해야 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갱년기, 안면 홍조 이런 행동은 금물. 자, 그림을 쫙 봐도 뭔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실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동차 히터 틀기. 이거 이제 금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보통 겨울철 되면은 추우니까 자동차에 히터 되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장기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터를 아예 틀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장기간 운전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이제 계속 히터를 너무 고온으로 틀어놓는 게 피부를 많이 건조하게 하고 또 예민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식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홍조를 더 심하게 하고 피부를 더 예민하게 하니까 온도를 조금 낮춰서 조절을 하신다든지 켰다 껐다 반복하시고 가끔씩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도 피부가 건조해서 추우니까 히터를 안 틀 수는 없고 발 쪽으로 나오는 것만 틀거든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위쪽은 너무 얼굴이 건조해지니까. 근데 지금 민혜연 원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안면 홍조에는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요. 사실 찜질방의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주 가죠. 근데 이제 중년 여성분들 보면 찜질방이 좀 습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그 찜질방이 자주 가시게 되면 안면 홍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온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너무 높은 온도에 피부가 너무 자극이 되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면서 안면 홍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벌거면은 이런 핑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때밀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거 없어빌리티야. 없어 보여요. 언제적 그래도 뭐라도. 아유, 정말. 아마 그런 뭐 핑계 될 정도가 되면 이분들 굉장히 사람 만나기도 꺼려질 텐데. 그러게요. 자, 그다음에 이런 행동 금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커피죠, 딱 봐도. 사약인가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 커피는 뭐 하루에 대여섯 잔씩 드시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 자랑 삼아 나 오늘 몇 잔째야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커피도 안 되는 커피가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입니다. 이게 커피를 비롯해서 카페인을 함유한 이런 음료들은요,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을 너무 자극을 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양면 홍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커피를 최대한 좀 적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이런 카페인 음료를 너무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결국 혈액순환을 너무 방해하게 되면 몸을 좀 차가워지게 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겨울에 이 커피 향이 참 좋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이 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라는 얘기인데 저는 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오히려 커피가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걸 봤거든요. 뭐야, 이것도? 그러니까 커피는 항상
양날의 칼 같아. 어디 신문이에요? 그죠? 어디 신문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우리 저 민혜 원장님 어떨까요? 네. 신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한 연구냐겠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랑 브라운 대학교 그리고 중국에 있는 청도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네. 대규모로 했어요. 네. 8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량과 안면 홍조와의 관계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하루에 4컵 이상,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 같은 경우는 100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안면 홍조 증상을 경험을 했고요. 반면에 한 달에 한 잔 정도 마시는 여성들은 1000명 중에 5명 정도가 안면 홍조를 경험을 한 거죠.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군이, 그러니까 즉 카페인 섭취를 하신 군이 한 23%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사실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딱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라서 조금씩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카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긴 하지만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혈관 확장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 안에는 이제 폴리페놀과 같은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 염증을 또 예방하기 때문에 홍조를 예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갱년기 증상이 이렇게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그러는 건데 카페인이 이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켜서 안면 홍조를 좀 예방한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사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커피 섭취가 이런 안면 홍조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동안 연구들을 쭉 살펴봤을 때는 이제 영국에서 국민보건서비스, 저희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건강보험 비슷한 공단 같은 건데 여기서는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 안면 홍조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굳이 커피 섭취를 줄일 필요는 없다 정도로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굳이 많이 마셔서 득이 될 건 없잖아요. 예방하겠다고 커피를 마시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결론은 이제 디카페인이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네요. 또 머리 썼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은 연구에서 디카페인에 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건 안면 홍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뭘 먹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술 아니겠어요? 술이죠. 그렇죠. 술이 술. 이거 무슨 소리야? 하여튼 그럼 술은 어때요? 우리 안면 홍조랑? 네, 술도 안면 홍조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은 혈류량을 너무 촉진을 시키고 또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혈관 확장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고 나면 얼굴이 벌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보면 술 마신 다음 날 얼굴에 뾰루지 나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세트알데히드가 얼굴에 있는 피지량을 증가시키고 또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얼굴에서 염증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인데요. 이게 피부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여드름이라든지 기주성 피부염처럼 이 얼굴이 붉은 증상을 가진 이런 피부 질환의 이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을 뭐 가끔 마시면 좀 벌게졌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자주 먹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습관성이 되고 계속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젖살은 또 운동 심하게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해도 얼굴이 벌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젖은 좋은데 젖살은 왜 그러나? 세 번째가 보겠습니다. 저 입가를 지금 그려놓으셨는데 뭘까요? 각질 제거. 얼굴 피부에 각질 제거를 얘기하는군요. 겨울엔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각질 제거를 안 하면 화장이 안 묻거든요. 들뜨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은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보통 이제 겨울철이 워낙 건조하기도 하고 또 난방 때문에 더 건조해지게 되니까 각질이 이렇게 들뜨게 되고, 얘기하신 대로 여성분들은 그럼 이제 화장 같은 거 뜨고 또 하얗게 좀 일어나니까 많이 더 각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 그리고 또 추운 날씨는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각질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도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거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억지로 이 각질 제거를 한다고 이제 때를 밀거나 아니면 스크럽제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에 너무 심하게 자극이 돼서 더 붉어지기도 하고 또 피부 원래 가지고 있는 보습막을 제거를 하니까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각질을 억지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원인이 되는 이제 보습,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히 주고 보습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죠.
그게 여름에는 화장품을 예를 들어 뭐 보통 여성들 한 뭐 3-4가지 바르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건조하니까 이 화장품 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보습 말씀하셨지만 보습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또 보습 화장품을 바르거든요. 화장품도 잘못 바르면 안면 홍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 피부에 잘 맞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렇게 각질도 더 심해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요. 안면 홍조가 심하신 분들이 이제 덥다 보니까 열감을 좀 없앨 수 있다고 바르면 좀 시원해지는 이제 스킨이나 토너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알코올 성분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알코올은 기화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같이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어서 가능한 알코올 함량이 없거나 적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걸 또 보고 사야 되겠군요. 알코올은 마셔도 안 좋고 써도 안 좋네요. 피부에는 안 좋죠. 여기저기 다 안 좋네, 알코올은. 그래, 우리 술 마시고 노래도 또 성대에도 안 좋거든요. 다 안 좋아요, 알코올은. 그걸 알면서 그렇게 먹어요? 그걸 알면서 그렇게 먹냐고. 그러니까 인간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뭘까요?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화내지 말기. 잠깐만요. 어머나. 이런 행동은 금물인데 남편한테 화내지 말기를 금물하라는 얘기는 남편한테 화를 내라는 얘기인가? 내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화내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네. 바람직하네요. 아니 그럼 뭐 할 얘기는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화내지 말고 하는 얘기지. 화내지 말고. 조금. 화낼 짓을 안 해야 되지. 내가 왜 화내는지 알지? 왜 저를 자꾸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남편으로 보는데요. 남자들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누르다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그것도 더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어때요? 남편한테 화내는 게 진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너무 화를 내도 문제고 화를 너무 안 내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화를 너무 안 내면 참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합병이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장시간 어떤 긴장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상태가 너무 과도하게 있다든지 또는 흥분이 너무 과도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서 안면 홍조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데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해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열받을지 좀 덜 합시다. 근데 자꾸 저를 쳐다보시죠.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손발은 차가운 거예요. 이게 반대면 참 좋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거는 왜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보통 이렇게 갱년기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요. 이제 얼굴이라든지 머리, 가슴 쪽으로 열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내 몸에 너무 열이 많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의 총량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열의 분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열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이 흉부 위쪽으로만 열이 분포가 되어 있고 흉부 아래쪽으로 열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열하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갱년기에 자궁에 음열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열이 위로 뜨는 이런 허열이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열이 오르니까 이제 얼굴 안면 홍조도 생기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불면증과 같은 증상이 더 같이 유발을 하게 되고요. 또 흉부 아래쪽으로는 열이 분포가 되지 않으니까 소화기의 문제라든지 자궁의 문제 아니면 수족 냉증과 같은 증상들을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반대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는 열을 꺼주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고 위에 있는 열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전체의 열 분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더 이 안면 홍조를 내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내려야겠네요, 계속. 그렇죠. 아래로. 뭐 이렇게 좀. 약 좀 지어 먹어라 이런 얘기네요. 심호흡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겨울 갱년기. 안면 홍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저희가 주제를 딱 보면 사실은 갱년기가 그냥 갱년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글쎄. 뭘 이렇게 뭐 열이 나서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열 나는 거 말고 뭐 다른 게 이게 있나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 지금 뼈. 네, 뼈를 뼈예요?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안면 홍조는 사실 불편감이 굉장히 심하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더 위험한 건 이 골다공증인데 평소에는 불편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골밀도가 이제 30대를 기준으로 30세쯤에 이제 최고 피크를 찍게 됩니다. 이후로는 점점 골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사실 폐경 전에는 굉장히 천천히 감소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폐경기를 기점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이제 골 보호하는 효과가 많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폐경기 이후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남성 동일한 연령의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골 손실이 10배가량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뼈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골절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갈색 부분이 그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네, 갈색 진하게 보였던 부분들이 다 구멍이 어머, 나는 그 옆에 하얀 게 구멍이 난 건 줄 알았더니 어머나, 그렇게 구멍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줄 아신 거죠? 근데 까만색 부분, 갈색 부분이 이제 구멍이라는 거죠. 어머나. 우리가 지금 그 갱년기 얘기를 하면서 폐경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기가 같지는 않겠지만 폐경 즈음이 이제 갱년기가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쉽게 부러질 수 있다. 부러지겠죠. 그런 거죠. 구멍이 그렇게 뚫려 있으니까요. 골다공증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런 골절 위험 때문인데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뼈이기 때문에 잘 골절이 일어나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있을 때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척추 그리고 또 뭐 골반이나 대퇴부 또 장골 다리에 있는 장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굉장히 두꺼운 뼈들이 골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특별히 다치거나 넘어진 적도 없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척추가 위아래로 눌리면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이런 압박골절이 오면 키가 줄어들게 되고 요통이 생기고 그리고 또 척추가 옆으로 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이제 겨울철에 저희가 특히 오늘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겨울철 빙판길에 많이 넘어지시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뭐 잠깐 멍이 들거나 근육통 조금 있었다 정도라고 하면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나면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대퇴부 쪽이에요. 맞아. 고관절이나 이런 쪽이 이제 부러지게 되면 그냥 뼈 부러진 건데 붙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잘 안 붙는 거죠, 이제. 잘 안 붙게 되고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관절 경험한 국내 환자 중에서 17.4%가 1년 이내 사망을 했고요. 대퇴부 골절 같은 경우도 사망률이 15%에서 많게는 20%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이 심하면 왜 잘 부러지는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여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엿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이게 잘 부러져요. 갖다 대기만 해도 부러질 것 딱 같아요. 부러지고 가벼우니까. 또 단단하면 잘 안 부러지고 딱 이게 꺾어 보면 이게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 골 손실이 호르몬 문제잖아요. 왜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될까요? 네, 겨울철이 되면 이게 해가 짧아지고 또 밤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햇볕을 쏘여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갱년기 여성들은 햇볕을 쏘이는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햇볕을 쏘여줘야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골다공증을 완화해주고 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도 상당히 많이 움츠러지게 되고 그렇죠. 이런 길바닥도 상당히 미끄럽잖아요. 그럼 자칫 실수해서 넘어지게 되면 낙상 사고라든지 또는 골절과 같은 이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혹시 간혹 그럼 집에 불을 좀 환하게 켜놓지 이렇게 무식한 질문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절대로? 네네. 그 집에 있는 이런 형광등과 겉에서 햇빛에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햇빛을 조금이라도 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그 고관절 얘기하시니까 저는 정말 고관절 부러져서 돌아가신 분들 여러 봤거든요. 특히 할머님들. 맞아요. 네, 제가 그게 이제 이게 다 연관이 지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골다공증을 우리가 뭐 폐경이다, 완경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골다공증을 어떻게 하면 좀 늦출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방법이 있겠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의 매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뼈 자체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줘야지 뼈가 더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의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노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내가 먹는 음식이겠죠.
있죠. 그러네. 운동 아니면은 제대로 된 음식을 좀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걸으면서 먹어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첫 번째부터 공개합니다. 와우. 바나나. 바나나죠. 바나나네요. 네, 바나나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적은 반면에 탄수화물이 100g당 22g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사과의 4배에 달하는 양인 이 칼륨이 50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좀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우유에다가 바나나 한 개 넣고 갈아서 드시게 되면 골다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도 섭취하고 우유 먹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칼륨 성분은 칼륨도. 제가 알기로는 짜게 먹었을 때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바나나 먹으면 좋다는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까만 바나나가 까만 바나나가 칼륨이 그렇죠. 8배 더 많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껍질이 까면 많이 그렇지. 완숙한 거죠. 완숙. 익은 거. 바나나가 도움이 됐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일까요? 네,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짜잔. 와우. 브로콜리. 우리 보통 뭐 뼈 건강 튼튼한 거 얘기하면 시금치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브로콜리가 시금치보다 4배나 많은 칼슘과 비타민 A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 밀도를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돼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흔히 브로콜리 하면 데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데치는 것보다 더 좋은 요리 방법이 있어요. 기름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름칠까지는 아니고요. 일리노이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물에서 데쳐 먹는 것보다 그냥 쪄서 먹는 게 영양소 손실이나 파괴가 훨씬 적거든요. 영양소가 수분을 통해서 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금치보다 훨씬 초록색이네. 진해 보이네. 아니 골다공증이 좋다는데 브로콜리를 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파마가 하고 싶지? 이게 같은 걸 보는데 다른 생각나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숲이 생각나는데 엄청 울창한 나무도 생각나고. 나 처음에 이렇게 파마가 하고 싶어. 역시 여자분이네요, 여자분. 자, 마지막 식품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식품은요? 이거 뭐예요? 미역입니까? 다시마입니까? 다시마. 다시마네요. 다시마네요. 그죠? 와. 네, 다시마는 뼈의 주성분인 칼슘과 또 비타민 K2뿐만 아니라 이 칼슘의 이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골다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칼슘의 흡수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다시마를 잘게 썰어서 꼭 씹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왜 긴 밤 간식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럴 때 다시마를 좀 먹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겠네요. 그게 옛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마가 그럼요. 좋다고?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면서요? 네,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시마가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공포 또는 해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성질은 차고 맛은 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효능을 보게 되면은요, 뭐 허리라든지 또 아랫배가 아픈 것을 치료를 해주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말문이 막히고 또 기가 딱 막힐 때 있잖아요. 기가 차다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풀어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고 또 12가지의 수종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소변을 좀 시원하게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또는 얼굴에 있는 붓기를 제거해 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물 낼 땐 다시마 빠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다시마는 너무 열이 많은 체질이라든지 또는 갱년기에 열감이 많은 여성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서 운동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좀 무겁다 또는 열이 많다 이런 체질에 아주 적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갱년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여성분들에게 지금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신다는 전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항의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죠. 그리고 겨울에 남성들도 심해집니까? 네, 남성분들 역시도 요즘 이제 남성들의 갱년기가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특히 가을 탄다, 겨울 탄다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남성분들 역시도 일조량이 감소하는 가을과 겨울에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건들지 말라고요. 근데 남성분들 갱년기 증상은 여성분들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성욕이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무력감이나 우울감, 불안감을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면이나 내지는 집중력 장애 그리고 심한 분들은 탈모 같은 증상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랑 증상은 다르지만 역시 일상생활을 이제 방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제대로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르몬 수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평소에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스트레스는 진짜 남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좋고 또 남성 갱년기에 좋은 한방 차를 소개해드릴게요. 아하, 자 그래서 가운데 지금 차를 갖다 놓으셨군요. 한번 자료 옮겨볼까요? 아우 색깔이 참 위안이 되네요. 일단은 가운데 쓰시겠어요? 예. 너무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쫙 막 불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붉은색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붉은 것부터 먼저 보나요? 네, 이쪽 거 먼저 보실게요. 갈색. 갈색 김현옥 MC처럼 이렇게 좀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언제 갱년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러다가 이게 소문이 와전되는구만. 제 나이 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 아까 저기 요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 얘기하니까 발끈하는 것 같아. 이거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차는 바로 구기자 산수유차입니다. 어떤 게 구기자고 어떤 게 산수예요? 앞에 얘가 구기자고요. 얘가 구기자고? 이게 산수유입니다. 그래요. 구기자하고 산수유는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남성 갱년기에 상당히 좋은데요. 섞어요? 네, 특히 갱년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 간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가 쉬운데 이 둘 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기자하고 산수유가. 그리고 이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방광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래요?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또 정력을 증강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분자만 요강을 뒤엎는다 그래서 복분자만 생각을 했는데 산수유가 이름과는 달리 또 그런 힘이 있었구만. 내년 봄이 되면은 양평군 산수유 축제를 꼭 가봐야겠고요. 아니 근데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차를 끓이는 거예요? 네네 1대1로 섞어서 물을 끓여주시면 이렇게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셔서 구기자 차를 먹으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두 개 섞은 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니 저기 뭐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기자 차다 이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우 원샷을 좋다니까 뭐. 맛도 괜찮네요. 약간 시기도 하고. 맛이 약간 달콤 쌉싸름한 그리고 신맛도 그런 있어요, 느낌이 약간. 좀 나는데 오히려 약간 좀 쌉싸름하기 때문에 입맛이 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뭐 구기자하고 산수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데 요거는 뭐죠? 네, 요거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치자라고 해서. 이거 저 천연 염색 맞습니다. 얘가 치자예요. 음식을 좀 노랗게 물들일 때도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사실 이거 치자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보기는 처음이네. 그리고 이게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거 치자 차예요, 그러면? 그렇죠. 치자를 넣고 끓인 차입니다. 보통 우리가 치자는 노란 물 들인다 그러는데 얘를 하니까 약간 이렇게 주황색이 나는군요. 네. 이거는 어디에 좋아요? 네, 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가슴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 좀 속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증상이 있죠. 화병이나 우라증. 화병을 좀 내려주는 증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의학에서도 남면 홍조나 또 열이 많이 오를 때 치자 식탕이라고 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들어가는 약재 중에 하나가 바로 치자입니다. 제가 마셔봤거든요. 네. 마시고 나니까 이거는 먹었다 치자 싶을 정도로 쓰네요. 쓴맛이 많이 나실 거예요. 써요. 그러니까 저도 먹어보니까 됐다 치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거는 조금 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는데 좀 쓰네요. 네. 여기다 살짝 꿀 같은 거 좀 섞어도 될까요? 맛이 좀 강한데요. 네, 사실 쓴맛이 화를 내려주는 작용이 그래요? 있네요. 쓰게 먹어야 됩니까? 네, 약간 연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알겠습니다. 먹었다 치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몸에 좋은 차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 원장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날이 많이 추우니까 좀 웅크려들게 되고 또 일주량이 짧아지면서 불면증, 그러니까 수면장애가 생기거나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그냥 단순히 계절 타는 거겠지라고 그냥 넘기실 게 아니고 내 나이나 시기에 맞게 사실은 갱년기 증상이 하나일 수 있거든요. 본인 상태에 대해서 열심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집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철 맞아서 갱년기로 고통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책, 예방, 방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baby. 일상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자, 장미아 씨는 계속 함께 하시겠고요. 네. 오늘도 신은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잘 사는 법 주제는 뭔가요? 아유,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한 번 쓴 그 떼었을 만한 개돈 얘기입니다. 아유, 그렇게 띄어도 계속해서 개를 하시는데. 자, 오늘 이분의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1년 전 2년 만기 개를 하나 들었어요. 개돈 타면 집 사는데 보태려고 열심히 제가 개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개주가 개돈 들고 튄 거 있죠?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이분도 튀었대. 아우, 세상에. 그래서 일단 개원들하고 이제 모여갖고 사태 파악을 해보니까 절반 정도는 개돈을 받고 절반 정도는 아직 개돈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못 받은 사람들은 너무 속이 타잖아요. 열받죠. 그래서 개주는 없지만 우리끼리 마저 개를 붙자.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개를 못한 사람들 우리 좀 개를 탈 수 있게 해주자. 그랬더니 개원들이 아니 개주가 없는데 어떻게 개돈을 붙냐. 아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 얘기는 탄 사람들 얘기지. 그렇죠. 예. 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아니 것들. 지들은 탔다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개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더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이게 그 친한 사람들끼리 사실은 그렇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쓰잖아요. 맞아요. 기간도 길지 않고 뭐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데 은행 이자보다 높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나머지 개주들에게 결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원들에게. 네,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개의 법적 성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개를 드실 때 보통은 개주를 보고 개를 들지 개원들끼리 전부 모여서 합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주 한 명과 10명의 개원이 있다라고 하면 개주가 10명의 각 개원하고 계약을 한 10개의 계약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들끼리는 서로 계약한 적이 없고 책임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주한테 계금을 타야 하는 것이지 다른 개원한테 직접적으로 이미 개를 탔으니까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나한테 직접 계금을 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 같으면 개원들끼리 이렇게 왈가왈부를 할 게 아니라 개주를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도망간 개주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경찰서에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민사적으로 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개주가 이제 개를 이렇게 깨트리고 도망갈 목적으로 개원들을 모았다라고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개를 하다가 보니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개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개가 깨졌다. 라고 하면 이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사기죄가 사실 배임죄에 비해서 형량이 2배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해보고 아니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내 계금을 정해진 기간에 달라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주를 상대로 그건 다 개주에게. 개주가 도망가 버리면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문제. 아유,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엄마 나 운동회 때 개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또 그 개주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개주는 돈을 이렇게 쫙 받았잖아요. 회원들한테. 근데 쥐가 써. 자꾸 써. 근데 개돈은 줘. 근데 또 개돈을 모아서 또 쥐가 써. 근데 개돈은 줘. 그러니까 개원들이 불안한 거 얘가 자꾸 쓰니까. 금융사기인데. 네, 그래서 너 그러지 마라. 우리가 불안하다. 근데 이거 갖고는 어떻게 개주한테 뭘 이렇게 어떻게 소송을 걸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럴 방법 역시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금을 낸다 하더라도 개주가 갯날까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관하는지 사용했다가 뭐 다시 지급하는지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돈이라는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데 돈이라는 건 타인한테 건너가면 그 사람의 돈하고 혼용이 돼서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고 이렇게 싸벨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쌀 한 말 받아다가 내 뒤지에 넣었을 때 그 쌀, 이 쌀 다 섞이는데 나 그 아주머니한테 받은 쌀을 구분할 수 없듯이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지금만 한다라고 하면 손절차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라든지 이게 만약에 회사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마음대로 회사 돈을 횡령이죠. 왜냐하면 용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아니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개원 같은 경우 개주가 정확한 날짜에 계급만 지급하면 뭐 특별히 말이 없구나.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번호계라고 있잖아요. 소위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순서를 정했어요, 번호를. 그래서 누구는 1번을 타고 누구는 끝번 10번을 타고 하는데 이제 제가 10번인 거예요. 10번인데 가다 보니까 좀 불안해. 이 개 모임이. 그렇죠. 예. 지금 뭐 개주도 막 좀 어떻게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지금 순서는 되지 않았는데 한 6, 7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불안하다. 지금까지 내가 넣은 돈은 그만큼만 돌려받고 나는 빠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 이게 혹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앞에든 뒤에든 개원들의 계금을 모아서 개주가 지급하는 형태이고 그렇죠. 10달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속적 계약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불안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번호계에서 3번, 4번, 5번 이런 사람들이 계금을 못 탔어요. 그러니까 개주가 나의 10번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즉 이행불능이 확실하다 할 때는 미리 손조치를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결국 그 개가 깨졌어. 지금 얘기한 개가. 그래서 내가 못 받았어. 그런 경우엔 개주한테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라고 하는 것이 이웃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남성인데 왜 했을까요? 정말. 어찌 보면 이제 서민들의 사귐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주의 신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물론 개원들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개주의 재산 상태라든가 신용 상태를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개가 깨졌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주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돈을 뜯기게 되기 때문에 개주의 신용도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법조인들은 개 합니까? 법조계. 전 아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안 해보셨어요? 사실 저희들도 사기를 당할 때가 있긴 한데 직업적으로 사기를 당하세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당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직업적으로 의심이 많기 때문에 걔는 잘 안 합니다.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네 재미나네요. 명이서 한번 어때요? 됐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난 걔는 안 할 거야. 네. 근데 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가기 전 후가 다르다고. 그렇죠. 개돈을 먼저 탄 사람들 경우에는 아깝죠, 추가로 이제 내기가. 그렇죠. 내기가 아까워져서 안 내는 경우가 생기면 그럴 수 이것도 있죠.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먼저 먼저 계금을 탄 개원들 입장에서는 개주한테 다달이 이제 정해진 날짜에 계금을 넣어야 될 의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개주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지 다른 개원한테 지급할 의무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만약에 개원이 못 넣었다. 그러면 개주는 그 개원한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청구를 할 수 있죠. 본인이 또한 못 받은 사람한테는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있죠. 개주는 다 개원이 계급은 안 낸다 하더라도 정식 날짜에 다른 개원에 개는 태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을 넣어서라도. 네, 당연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돌려막기 하고 버티지 못하다가 개가 깨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개도 왜 낙찰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낙찰개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정말 낙찰을 받는 건데 개원들이 쭉 써서 내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그래서 가장 적게 써낸 사람부터 1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2월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만 원씩 내면은 4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400만 원인데 이제 물론 이제 처음 받는 사람은 좀 덜 받겠지만 처음 받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추혜정 씨가 돈이 급해. 그럼 총 해봐야 400만 원인데 나중에 400만 원 받는 건데 본인은 급하니까 350만 원 받겠다고 쓴 거야. 각자 다 썼는데. 본인이 제일 낮아. 그럼 350만 원 받고 남은 50만 거는 원은 뒤로 정립이 넘어가는 되는 거죠. 거죠. 교육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낙찰기 왜 이렇게 잘 알지? 아니, 우리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일반인들한테 개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가 되게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경험상 굉장히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마지막에 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원금 외에도 300만 원 이자가 붙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개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개원들이 개를 잘 안 냈어. 네. 그래서 내가 이 개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네 원금만 돌려줄게. 그 이자는 포기해.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안 됩니다. 개주가 전액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자까지.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원과 개주 간의 계약은 1대1 단독 계약이고 처음에 1,000만 원을 대여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주가 다른 개원이 계금을 못 넣었다 이런 걸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액 금액을 채워서 개원한테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개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낙찰개가 있고 이제 번호개가 있고 낙찰개는 사실은 끝에 타는 사람일수록 가져갈 수 있는 이자금 자체가 좀 높고 자, 이런 경우에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번호개나 낙찰개나 이 두 개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는 범위가 좀 다르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약정된 금액으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 개가 깨졌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지급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약속했는지 살펴봐야 되지만 보통은 원금에다 법정 이자를 주라고 판결을 나긴 하지만 개의 성격상은 원래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번호개냐 낙찰개냐 상관없이 개주를 신뢰하고 지급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주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이해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개의 구조상 개돈을 원래 첫 개금을 개주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전액에 대해서 본인이 쓰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주가 본인이 그걸 하기 위해서. 개주는 무이자로 전액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갖기 때문에 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개주는 매번 그냥 자기가 쓴 다음에도 그 금액만 내더라고. 그래서 이 개가 깨질 때는 사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요? 전조 증상이 보면은 개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한다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이제 분기별로 모여서 식사들 하시잖아요. 그때 식사만 하지 마시고 개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개는 잘 타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 누가 번호대로 가고 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건 개는 일단 태워주고 개주가 이거 내가 잊었던 놔주겠다. 다시 가져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걸 잘 살핀다고 하면 개가 깨질 수 있는 전조 증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원들끼리 정보 공유하시고. 갑자기 여기서 목소리 높이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얘기 안 하셨지만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갑자기 저희 인간시장 쓴 김홍신 씨 생각나네요. 김홍신 작가가 어머님이 개를 해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한 적이 있었대요. 큰 개들이 있죠. 그래갖고 엄마가 두 번 다시 내가 개 안 하겠다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개원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김홍신 씨가 그걸 다 갚았다는 아니요. 1년에 심심치 않게 몇 번씩 터져요. 유명인들이 낀 뭐 수십억 대의 개가 깨졌다. 그 개는 뭐 아무나 가입도 안 해준다더라. 그렇죠. 맞아요. 그래 한번 터졌다면 50억, 100억씩 큰 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불법적인 건 아닌 거죠. 불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에 대한 진짜 실질적인 이 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행 갈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볼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먹을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특히 오직 먹기 위해 떠나는 이 미식 여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가 뭐가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최근 서울에서는 특별한 미식 관광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보고 듣고 즐기는 여행은 가라.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먹기 위해 떠나는 여행, 바로 미식관광. 미식관광을 위해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셰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 음식은 물론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만사제 쳐두고 한국을 찾았다는데요. From Laos. Hello, saya dari Malaysia. Dari Brunei. Kan makan sudah makanan Brunei lama sudah makan. 아세안 현지 음식을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특별한 기회. 2018 아세안 음식 축제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서울의 한 전시장. 사람들로 바글바글 분주한 모습인데요. 줄을 서가며 오매볼망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세안 10개 국가 음식 문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의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아세안 음식 축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해 쌀을 주제로 30여 개의 음식과 디저트를 준비했다는데요. 새롭고 이국적이지만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아세안 음식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세안은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미식 관광의 여행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자연 경관을 보러 갈 뿐만 아니라 그 아세안 음식의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또 아세안 국가를 찾아가는 그런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람들 시선 집중, 관심을 한몸에 받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라이브 쿠킹쇼.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스타 셰프인 이원일 씨와 말레이시아의 국민 셰프 이스마일 씨가 각국을 대표해 실력 발휘에 나섰다는데 오늘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이다 보니까 김치를 활용해서 김치 볶음을 만들어서 거기에 코코넛 크림이나 커리 같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동남아 음식, 아세안 음식으로 변형시켜서 김치 커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소울푸드인 쌀을 활용해 이색 음식을 선보일 예정. 이원일 셰프는 김치를 볶아 코코넛 크림과 카레를 넣어 새콤달콤한 김치 카레를 완성. 이스마일 셰프는 쌀밥에 토마토 소스를 섞은 퓨전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맛볼 차례. 그 맛은 어떨까요? Really good. Really, really good. Lindsay, thank you so much. Okay. Please. 많은 한국 분들이 아세안 음식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즐긴 아세안 음식이 추억이 되어서 아세안 국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Malaysian food. That's the reason why I'm here today. Yeah. My impression is that the Korean put us together. So many flavor of ASEAN. So I hope that we shall continue the program every year so that we can keep our relationship together. 음식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축제장을 화려하게 수놓는 사람들. 최선을 다한 모습에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지금껏 눈으로 즐겼으니 이젠 입으로 즐길 차례. 아세안 10개국의 셰프들이 각 나라의 음식을 선보인다는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베트남, 태국 음식부터 한국에서는 맛보기 힘든 브루나이 음식까지. Hôm nay chúng tôi giới thiệu món phở Việt Nam, phở gà và nem rán. Đó là những cái món ăn rất là bình thường và quen thuộc của người Việt Nam. Tôi tham gia chương trình này bởi vì tôi muốn giới thiệu ẩm thực Việt Nam cũng như là giới thiệu văn hóa Việt Nam đến nhân dân Hàn Quốc và cũng như là bạn bè quốc tế và để mọi người cùng có thể được thưởng thức những cái món ăn Việt Nam cũng như là món ăn của các nước châu Á. 멀리 가지 않아도 한자리에서 아세안 10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답니다. 이국적이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아세안 음식들. 하지만 어린 아이의 입에도 잘 맞을까요? 약간 매콤하고 신맛이 나고 달콤하게. This is from Malaysia. It tastes good. 원래 코코넛이나 뭐 그러니까 커리 같은 거 좋아해서 쌀국수 좋아하고 이게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아세안 국가들이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세안 모든 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이 아세안 음식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아세안의 그런 음식 여행을 많이 떠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즐기는 아세안 음식 축제. 10개국의 매력을 맛봤으니 본격적으로 미식 관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객이 예금과 적금을 할 때 받는 금리 이걸 이제 수신금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인상이 된 거죠? 네, 우리가 뭐 빌려줄 때 여신, 받을 땐 수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죠. 네. 그때 우리가 이제 대출금리 올라서 어떡하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네. 이게 대출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죠. 방금 김현욱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금, 적금 같은 수신금리도 그렇죠. 이제 빠르게 올라서 당장 이번 주 이제 시중은행들이 우리가 이만큼 예금금리, 적금금리를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수신금리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됐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0.3%포인트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은행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A은행, B은행 보통 기본적으로 0.3%포인트 올려서 평균적으로 정기예금은 연 2.2%에서 좀 이런저런 가상금리 합치면 연 2.5%까지도 주게 되고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쪽으로 가시면은 인상폭이 더 큽니다. 최대 0.5%포인트까지 올려서 연 정기예금 기준으로 2.8% 정도까지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아예 이제 이 금융권의 저축은행으로 가면은 더 올라요? 예, 참 이게 얼마만입니까? 연 3%대 정기예금금 3%대 이자율 상품이 드디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리스키하긴 해도 저축은행 쪽으로 가시면 이제는 저축할 맛 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금, 적금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상품을 들어야 되나? 어떤 상품에 내가 좀 돈을 부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돈들이 똑똑하다, 뭐 스마트 머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금리 인상기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시중 돈의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금리 상품으로 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최근에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의 증감률 폭을 보면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가령 뭐 6.4%, 7.4% 증감률입니다. 최근에 지금 9월, 10월에는 이미 9%, 10% 정도로 전년 대비 돈들이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기가 막히게 돈들은 알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나는 어떤 식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이제 접근해야 될까?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라는 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이자가 계속 오르게 되니까 내가 한 3년짜리를 들은 거예요. 연 한 2.8%에. 근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한 6개월 뒤에는 연 3.2%가 나와요. 그러면 난 3년 동안 묶이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자유적립 개념으로 한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짧게 끊어서 이제 이 이자율을 따먹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만기가 긴 정기예금 적금보다는 일단은 6개월짜리, 1년짜리로 단기 자유적립식으로 접근하셔서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절정기에 그때서야 이제 3년짜리 이런 식으로 장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신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예금 적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예금금리, 적금금리 저축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돈을 빌리는 분들은 참 이게 마음이 그냥 안타깝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소식인데 대출금리가 벌써부터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난주에 올린다 해서 미리 은행들이 선반영을 해서 이번 주 고시 금리에는 이제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당장 다음 주 이제 대출 금리들이 빠르게 오를 것 같고요. 변동금리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이 바뀐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고정금리로 갈아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연말연시 고속도로 집중 단속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요. 12월은 교통사고가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의 조사를 한 건데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이 월별로 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 저는 5월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들이가 많은 5월은 오히려 사고가 적고 12월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12월이 되면 회식도 많고 이런저런 안전 불감증 또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사망자 수, 그러니까 이게 대형 사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12월에 집중되고 있어서 지금 당국도 12월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음도 좀 들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지금이 딱 또 12월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특별 단속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특히 12월 이 교통당국의 집중 이 특별 단속의 특이한 점은 드론까지 이제 출동을 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안전띠 문화가 빠르게 확산됐다고 하더라도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전띠를 안 맨다고 해요, 기사분들이. 예, 그래서 안전띠 착용률이 70%대, 그러니까 거의 90%대 넘어야 되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안 매고 있어서 일단은 특별한 안전띠 미착용 촬영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좀 운전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시행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실은 오늘 이제 이야기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운전사 또 보조석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뒷자리에 있는 승객 뭐 같이 탄 분들도 모두가 다 안전띠를 마야 되는데요. 최근 2달 동안 계도 기간이 있었고 12월 1일부터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걸리면 과태료라든가 이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뒷좌석에 안전띠를 조사를 해봤는데 1시간에 뭐 5건 이상이 잡힐 정도로 아직도 계도 기간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무조건 운전 보조석 외에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되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 안전띠를 안 매고 걸렸다. 과태료가 3만 원입니다. 그러나 13살 미만의 아이를 안 맨 채로 그냥 운전띠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6만 원입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 왜? 그렇죠. 어른이 더 챙겨야 되니까. 보호 의무가 더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과태료, 특히 최근에 집중 단속하고 있어서 뒷자리에 계신 분들도 매야 되는데 잠깐 택시가 나왔는데 택시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택시도 매야 되죠. 그렇죠. 근데 기사분이 일단은 뒷자리에 승객한테 매십시오라고 고지는 했습니다. 근데 뒷좌석에 승객이 안 맸다.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강제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단속이 안 되는데 법적 미비라고 보고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또 매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택시 승객분들도 매야죠. 우리의 인식이 이제 확산이 돼야죠. 본인의 그럼요.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꼭 안전띠를 매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요즘에 코드 리스, 코드 제로라고 해가지고 무선 제품, 무선 관련한 가전 제품 인기가 굉장히 큽니다. 청소기에는 이런 무선 제품이 많이 확산되는데 심지어 뭐 몇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가전 제품이 유선보다 무선이 더 잘 팔린다고,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귀에 꽂은 이어폰을 2번 톡톡 두드리면 노래가 나오고 이어폰을 낀 채로 운동하면 시간과 거리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없어 어디로든 편하게 옮길 수 있는 선풍기는 한 번 충전으로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이 없는 제품이 유선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린 가전도 있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85%를 차지했던 유선 청소기의 판매 비중이 올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편리한 데다 성능도 크게 향상된 청소기를 시작으로 선풍기, 이어폰 등도 무선 제품이 대세입니다. 2016년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무선 청소기의 경우 전체 판매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이 사라졌다는 것은 전자제품마다 고용량 배터리가 장착됐다는 의미. 국내 양대 배터리 업체가 지난 3분기 전지사업 부문에서만 10% 넘는 매출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배터리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넓은 활동 반경과 편리함을 찾는 소비자들의 성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선이 사라진 가전제품은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박수희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첩한 조직 구축을 위해 혁신과 성장 해법을 제시하는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18이 모레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파괴적 혁신 시대의 에자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고요. 경영학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합니다. 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동아 럭셔리 포럼도 함께 열립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2월 4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죠.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